러시아도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 사망자 수가 한 50만 명 정도가 될 거다. 우크라이나가 한 달간 약 한 189제곱미터의 점령지를 탈환했다라고 하는데요.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국민들도 더 참기는 어려워져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전쟁을 그만두면 본인의 지위도 흔들리겠죠. 자, 이번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달에 그런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는 뭐 대부분 다 예측하지 않았었는데 예. 그런 전쟁을 일으켰고 그 당시 전쟁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네. 완전히 다 틀어져서 지금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상태가 돼 있는 겁니까? 뭐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가 되게 재밌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한 달간 약 한 189제곱미터의 점령지를 탈환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점령지를 탈환한 게 거의 한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러시아도 좀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지금 러시아도 전쟁이 아니잖아요. 동원령을 내린 전쟁이 아닙니다.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해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전력을 다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도적이나 뭐로나 동원도 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러시아는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뭐 미국도 지금 뭐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전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전포고를 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것도 군사 작전을 하고 그냥 있는 군사 작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영국 정보국 수장이 최근에 말한 게 러시아군 사망자 수가 한 50만 명 정도가 될 거다. 네. 사망자만. 예, 라고 하니까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 30만이라고도 말을 하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들은 자신들은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보면 한 10만에서 많게는 20만까지 잡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마어마한 소모전을 해가면서 네.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모전에도 이제 좀 지금 현 상황으로는 한계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못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보면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럼 뭐 저 드론 전쟁에 가장 발달한 게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본토를 굉장히 공격하려고 할 때 바이든이 굉장히 막았거든요. 바이든 시절에는 네네. 그 확전된다고 아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미사일을 주더라도 그 국경 안으로 뭐 본토에 뭐 몇 킬로 이상은 못 쏜다라는 네. 제약을 걸어서 미사일을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원하는 미사일도 없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주는 거고 하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미국 눈치 안 보고 지금 네. 또 하고 있는 그런 면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자유로운 면이 또 있는 거네요. 그럼 약간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그래도 뭐 많은 정보가 미군 없이는 우크라이나 군이 움직일 수 없는 건 사실이죠. 하긴 위성 네. 정보 같은 게 없으면 뭐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할 텐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일론 머스크가 네. 저기 스타링크 다 끊어버리면 네. 그걸로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드론도 못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가 더 대담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생겼고 특히 네. 드론이나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 제작 기술이나 드론 방어 전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성숙돼 있어서 네. 이제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과감한 공격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러시아 측에서는 공세가 무디어진 걸까요? 사실 그게 좀 저희가 뭐 제재나 수출 통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그 기사나 뭐 싱크탱크 보고서들을 많이 보는데 좀 의견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은 엇갈리지만 제 생각에 그래도 하나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스웨덴 외무장관이 한 말인데요. 네. 러시아의 지금 경제 통계 수치는 굉장히 마사지가 많이 된 거다.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조작이 많이 됐다. 조작이 된 불려졌다. 거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전쟁 후에도 3-4%씩 계속 성장해서 서방을 네. 굉장히 푸틴이 조롱하고 그랬거든요. 예.
쟤들은 성장도 못하는데 우린 전쟁하고 있는데 성장하지 않느냐. 네. 우리의 방식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 스웨덴 외무장관이 위성으로 찍어서 우리 뭐 보통 이제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철도, 전기 뭐 이런 거 보라고 하잖아요. 네. 위성으로 찍어서 러시아를 보면 전쟁 전보다 마이너스 8%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다. 스웨덴에서는 그렇게 정보 당국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3-4%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소리인 그 건가요? 거짓말이거나 과장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고압 경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처음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전쟁 물자를 만드는데 투입되다 보니까 모든 자원들이요. 네. 그로 인해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체력은 떨어져 있고 전기 사용하는 거나 이제 위성으로 찍어서 본 것들을 보면 점점 그 한계에 이제 도달해 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이제 러시아가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하기엔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하긴 북한에까지 손을 내미는 거는 북한은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악마의 독배를 마시는 네. 그래서까지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최근에 CNN 탐사 보도 난 게 그 스페인 그 해역에서 그러니까 그 스페인에 가까운 공해에서 격침된 그 러시아 배에 잠수함용 원자로 2기가 북한으로 가던 게 들어 있었다. 아, 그렇습니까? 라는 탐사 보도가 났죠. 저는 아주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작년 말인가 그 격침시켰어. 이유가 어떤 그 화물선이 가는데 러시아 함대가 호위하고 있었고 그런데 대서양 지나가다가 침몰한 겁니다. 누가 격침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거 이제 누가 격침을 했느냐가 이제 굉장히 그걸 중요하죠. 모르는 겁니까? 격침이 돼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재밌는 건 러시아의 군함들이나 정찰선들이 와서 한 번 더 부시더라는 거예요. 바다에 2,900m 안에 깔아앉은 증거를 없애는군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걸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가 이제 독배를 마셨잖아요. 북한이랑 독배를 마시고 이제 마지막 악마의 술잔을 그러니까 영혼을 파는 거래를 하고 그럼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핵 잠수함 원자로를 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과 함께 그런 기사를 쓴 건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걸 뒷받침하는 그리고 북한도 그 얼마 후에 자신들이 핵잠수함 만든다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와가지고서 뭐 잠수함 보여주고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그러고 했는데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눈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재밌게 읽은 탐사 보도였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배가 그걸 싣고 가다 침몰했으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육상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포인트가 그겁니다. 왜 북한으로 보내는데 육상으로 가지 않고 멀리 저렇게 바다를 통해서 대서양 그렇게 하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데 진짜 왜 그랬을까요? 수에즈 운하를 그렇게 하면 수에즈 운하 이런 데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이제 그겁니다. 러시아 경제가 너무 허약해졌고 지금 그 물류망을 대체할까 철도로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무겁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이미 그 인프라가 그만큼 낙후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거다.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복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싱크탱크에서 또 한번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CNN 언제 기사예요? 그게 아마 한 4월 달에나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지지난 달일쯤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그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사실은 뭐 약간 추측성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싱크탱크들이 또 그런 것들을 좀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왜 얘들이 이렇게 보냈을까 딱 그 부분을 찝어서 또 연구원들이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 그 내부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쌓일 것 같은데요. 근데 푸틴 대통령은 그저 전쟁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전쟁을 그만두면 본인의 지위도 흔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그만둘래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보를 받아내거나 네.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럴 오히려 가능성이 영토를 없고. 뺏기고 있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오히려 좀 지금 요즘에 최근에는 빼앗기고 있는 상황으로 예, 좀 다시 점령지가 몰리고 있죠. 줄어들고 예. 있다고 뭐 그러던데요. 예.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 딱 그만두고 싶어도 네. 그걸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네. 명분을 지금 만들어줄 만한 나라라면 미국밖에 없을 텐데 네, 네. 미국이 지금 저기 이란에 저렇게 정신을 빼앗겨 있으니까 해주기가 힘들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 우리 휴전 협상도 뭐 박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빠져 있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휴전 협상에 한국 안 전쟁 했잖아요. 6.25 때 말이죠. 우리는 거기서 사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수십만 명이 우리도 죽고 다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휴전하자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사인하기가 참 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이 그럼 빠져 우리가 할게라고 네. 해서 사인을 하면 우리가 이제 못 네. 이긴 척 받는 거죠. 네, 네. 근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휴전하자는 사람이 여론이 80%가 넘는다고 하지만 네. 마지막 20%가 설득이 되나요? 네. 설득이 안 되잖아요. 형제 자매가 다 죽고 나는 내가 죽어도 올라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 악역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악역을 해줄 만한 나라가 미국인데 네. 미국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 이게 네. 어떻게 지금 해결책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푸틴도 명분만 있으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 거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 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푸틴은 뭐 계속 자신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뭐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푸틴도 언제까지 왜냐하면 그 지지율 그러니까 푸틴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네.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한 65% 정도밖에 안 된대. 과거에는 한 80%까지 갔는데 아, 전쟁을 계속 할 것인가라고 예. 하는 예. 것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예. 물어봤더니 예. 지지율이 한 10% 떨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 네. 뭐 그래도 뭐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65%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힘든 거 참아가면서 했는데 네. 더 참기는 어려워져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예. 여기서 그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푸틴도 이건 어느 정도 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신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은 단기간에는 어떤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계속 이렇게 갈 계속 거다? 소모가 되다가 네. 또 우리 6.25가 휴전하듯이 이렇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네. 선을 그어주지 않는 이상은 해결책을 찾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쟁은 3년 갔는데 예. 이건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뭐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미국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네. 아마도 전쟁을 더 오래 했겠죠. 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전쟁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지쳐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 잘 버티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요. 그건 뭐 저는 진짜 그 높이 평가합니다. 우크라이나 네. 국민들의 그 항전 의지가 예. 정말 일주일이면 다 점령당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한 건 못한 게 많지만 네. 어쨌든 그 처음에 그 영웅적으로 보여줬던 그 항전 의지 네. 모든 유럽의 정상들이 니네 나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가서 그날 밤에 야외에 나가서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싸우자라고 독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전 국민에 퍼져서 지금 이렇게까지 항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사실 굉장히 크게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번에 이 항전 모습은 진짜 대단하고요. 뭐 이거 역사책에 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남아 있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을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멈추고 싶은 생각은 너무 많겠지만 네. 쉽지가 않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80%가 멈추고 싶다고 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20%의 강력한 반대가 있고 하다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푸틴도 멈출 것 같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멈춰줘야 멈출 수 있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이고 어렵습니다. 자, 오늘
조의준 대표님 모시고 전쟁 이야기들 또 경제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그 생크션 랩이 직접 나서서 이 동결된 우리 수출 대금을 풀어 주셨던 이야기까지 예.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네, 요즘에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전쟁도 많고 그래서 오늘 전쟁 이야기 조의준 대표님 모시고 청해서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